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쉽고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용납 못한다. 중국 역시 극히 무책임한 행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년 후에 막대한 양의 원전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30년간 방류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탈핵 법률가 모임 김영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유럽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인데요. 여전히 4차 대유행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왜 이리 더딘지 접종 상황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따져보겠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 선거 이후에 정치권에서 쇄신이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당대표 새로 뽑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합당과 여러 방향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도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쇄신바람, 박성준, 최영두 두 여야 대변인과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부는 쇄신바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 당 선거 이후에 반성한다, 쇄신한다, 자성한다 얘기했는데 잘 가고 있나요? 잘 들리나요? 여러분은 그 얘기가, 반성을 누구한테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도 쇄신 바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이거 좀 고쳐달라. 이거는 바꿔달라. 이거는 잘라달라. 이런 얘기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요청 뭐든지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블루스카이님께서, 주 기자님, 주신 탄산수 잘 마실게요. 네,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365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라와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을 365분께 탄산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시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연님도 주진우 라이브 하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듣는 주진우 라이브 최고죠. 퇴근길에 듣는 주진우 라이브 괜찮습니다. 정치 뉴스로 답답한 속 탄산수로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보내시면 돼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끝끝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네, 끝끝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오늘 강요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배출 전에 이 다액종 제거 설비 등으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이 물을 섞어서 삼중수소를 희석시킨 채로 방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 심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2년 뒤에 방출을 시작하면 2041년이나 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방류가 이루어집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 840여 톤이 저장돼 있다고 하고요. 이 어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면 도쿄전력이 배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 신기술을 개발해서 오염수 농도를 낮추겠다. 여러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지구와 인류에 큰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주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강한 유감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외교부도 그 일본이 국내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면서 일본과 가까운 이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바다는 하늘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구인이 같이 빌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네, 이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하게 결정했다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미국이? 미국 앞바다에 이걸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항상 일본 편만 드는 미국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 잠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542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500명대입니다만 화요일까지는 주말 검사 건수가 반영이 됩니다. 네. 지금 한 사람이 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보여주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있는데 이것이 1.12까지 높아졌고요. 1이 넘어가면 좀 위험한 거예요. 네, 확산세입니다. 이 몇 주 전만 해도 1.03이 되었다라고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12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받는 사람 중에 확진된 비율을 알려주는 양성률도 1.43%까지 올라가서 77일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28.2%가 나와서 3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확진자 수보다 2배로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게 코앞에 와 있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정치권에서는 또 백신의 또 안전성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바백스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생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 백신 허가가 나면 이르면 6월부터는 완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이후 3분기까지 1,000만 명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내로 기술 이전이 된 상태에서 백신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좀 백신 수급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 노바백스 백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어요. 네, 이 노바백스는 아직 임상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백신이다라면서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접종하지 않는다라면서 EU나 영국에서 노바백스 허가 절차가 논의되고 있고 식약처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접종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무튼 정치권에서 먼저 앞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화상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했고요. 이 서울시장은 이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참석을 하고 발언 권한도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이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축하난을 전달했고요.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구도로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간이키트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이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이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공시가와 관련해서도 이 국토부 장관 입장은 예정대로 이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라면서 핵심은 공시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서울시의 간이키트 사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에서 확진자 절반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당국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며 유흥시설은 대개 술을 마시는 곳이다 보니 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쉬울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 간이키트를 유흥업소 입장 전에 이 자가진단용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요. 네. 정부가 간이키트 도입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 간이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지 이 간이키트 결과에 따라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권덕철 장관은 이 만약 양성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진다라면서 이럴 때 경우는 크죠. 네, 이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조국 사태 반성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2030 초선 5명이 반성문을 쓰면서 이 논쟁이 촉발이 됐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라며 이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이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네. 이에 오늘 김영진 원내대표 대행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2030 초선 의원들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고요. 재선 의원들도요. 네, 어제는 재선 의원 40여 명 그리고 오늘은 삼선 의원 20여 명이 초선들의 입장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 이렇게 자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부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는데요. 이 초선들은 당원 앞에 사죄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궐선거 패배의 이유를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의 탓으로 돌리는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쓰레기 성명서라고 비난했고요. 이 초선 의원의 공감을 표한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도 도로 열린우리당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올해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가 참사 7주기인데요. 네. 기억식이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날 추모식에 이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약 20여 명의 지도부가 참석한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추모식에 거의 못 갔다라며 이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이 행정안전부 등 이 정부가 주관하는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2016년 2주기 행사 때 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던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다만 2019년에 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라며 이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청년들의 취업난과 구조조정 한파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그 취업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서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해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열심히 움직여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해법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얘기하고 주무부처는 가만히 있고 그랬던 경우가 조금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와 여당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해 있습니다. 처할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처해 있습니다. 자, 경찰이 오늘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 정현복 시장은 자신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내고 이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받고도 재산 신고를 안 했어요. 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이고요. 그리고 정현복 시장의 아내와 아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정현복 시장이 개발 과정에 개입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수사할 방침이고요. 여기에 이 친인척 등 5명을 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라는 고발장도 접수받고 이 사안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 정현복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바 있는데요. 이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내의 땅을 팔아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현복 사장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고요. 전형적인 내노란불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맨유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을 당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개인 최다 타임 프리미어리그 14억 골을 뽑았는데요. 경기 직후에 이 상대팀인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로부터 인종차별적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반 33분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맨유의 맥토미니 선수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졌는데 이 주심이 바로 경기를 중단하지 않았고 계속 경기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맨유의 카바니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 판독 끝에 이 맥토미니 선수의 반칙이 인정되면서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맨유 팬들이 엄청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죠. 그렇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개인 SNS에 몰려와서 뭐 찢어진 눈이라느니 이 개고기, 뭐 코로나까지 들먹이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네. 이 토트넘 구단은 리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매일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네네. 매일 일어나고요. 경기장에 가보면요. 매일 욕설과 이런 혐오스러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잘 견뎠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또 아시아 혐오가 또 심각하고 그래서 좀 슬기롭게 구단 차원에서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인종차별이 사라지도록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모텔에서 아이가 발견됐어요. 심정지 상태였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부친인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예. 오늘 오전 0시 3분쯤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가 이 부친에 의해 들어왔고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을 해서요. 이 부친을 긴급 체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요. 모텔에 왜 간 거죠? 네, 이 아이와 아버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1살 많은 오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모텔에서 살았군요. 네, 어머니는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이후 보도를 통해 이 친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가 현재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뇌출혈로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고요. 이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습니다만 그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도심 한가운데서 리얼돌 체험장 이런 게 도시에서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용인 도심 한복판에서 리얼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체험장이 생겼대요. 이거 뭐예요? 네, 이 사람 형태의 성기구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네, 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국천 인근 상가에 이 리얼돌 체험 카페라는 것이 문을 열면서 그 용인 지역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허가 취소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체험 카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해당 카페 업주는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며 일단 운영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아니, 부끄럽잖아요. 이게 주변에 학교도 많을 텐데요. 네, 인근 500m 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그리고 11개의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라며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해당 청원에 4만 명 가까이가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법에는 걸리지 않는가 보군요. 네, 이 리얼돌 체험 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다만 청소년 유해 시설이기 때문에 위반 내용이 있는지 시에서 확인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 좀 확실하게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체험 카페라니요, 리얼돌이라니요.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버들님께서 시사 잘 몰랐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탄산수처럼 시원하게 뚫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6466님께서 정치권이고 청와대고 쇄신한다고 난린데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되나요? 고여있던 생각을 바꿔야 쇄신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네. 민심을 따라서 바꿔야죠. 2182님께서는 일본도 미국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나 보군요. 정말 무책임한 나라입니다. 이제 바다에서 나온 생산물 식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지 미래의 지구 참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인류를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해야죠.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도로 곳곳에 낙하물이 계속 생기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평택 4차로와 서해대교 2차로에서 각각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매송휴게소 부근부터 용담터널까지와 일찍 부근과 금천 사이 차가 많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고장난 차가 있었던 오산 부근으로 남사 부근부터 2km 구간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 기흥부터 수원까지 판교 일대, 양재 부근에서 반포 사이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부터 광교터널 부근까지 조금 전 교통량 늘었고요. 다시 부곡에서 반월터널 부근, 월곶 부근에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정치권 상황 복잡하죠.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로 화요일입니다. 최가 박가가 만났습니다. 최가 박당. 자, 여야 여기에서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원내 대변인 콤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대변인께서 여유가 있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선거 치르느라고 다 고생하셨죠? 예. 자, 재보궐선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대변인. 총평이라고 하니까요. 네.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이번에 정말 느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이제 국민이 들었는데 잘 맞아야 되고요. 네. 그 맞은 걸 가지고 자성과 이제 반성을 통해서 네.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네. 라는 점을 저희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영두 대변인. 네, 정말 무서운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민심 무섭습니다. 민심의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바로 다음날 아침에 네. 바로 국민들에게 우리의 심정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선과 배신에 대한 이제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야당의 무능과 오판을 또 경계하는 무서운 경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일요일이 제 마산 제 지역구를 보면은 3.15 의거에 있어서 마산에서 2차 시 4.19로 이어지는 이제 네. 도화선이 된 4.11 의거도 그 61주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열사들 피와 또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렇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들어 정치와 위정자들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또 위선으로 그걸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해야 되는 이건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심각하게 반성하고 네. 성찰해서 이제 이 무서운 민심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무거운 과제가 이제 야당에게 많이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여러 이제 총평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이번에 저 민주당에 주는 경고니까요. 네. 이번 이제 민생 문제라든가 이제 부동산 문제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잘 다듬고 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느냐 그 숙제가 지금 크게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숙제가 민주당한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추윤 갈등에 대해서 좀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내자마자 또 일부 지지자들은 또 이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초선 의원인데 이제 초선 의원들 입장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이제 답변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앵커께서도 저한테 질문하는 게 곤란한 질문을 좀 던진 건데 제 개인적인 견해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 또 추윤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견해는 있지만 저는 이제 본질이 뭐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왜 나왔느냐 처음에. 네. 그러면 이제 권력기관 개혁인데 네.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는데 권력기관 개혁인 권력기관들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온 것이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으로 넘어간 건데 네.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검찰의 상징적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이제 저항하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검찰 개혁 갈등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진영의 논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본질은 이제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은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야 입장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든가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윤 갈등에 대한 부분도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왔던 거고 그것이 불협화음을 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검찰 개혁 과정에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민생 과제와는 멀리 떨어진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매듭은 지어졌다고 봤거든요. 저는 언제 매듭이 지어졌다고 봤냐면 저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이 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추윤 갈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매듭을 지어졌다고 봤는데 이것이 네. 아직까지 이제 상존하는 문제였고 그것이 이제 민심의 반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 야권에는 어떤 숙제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부담은 좀 적을 거예요. 이 야권도 오히려 더 무거운 과제를 안겼죠. 지금 이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초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며칠 전에 이소영 의원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뒷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북 맞습니다. 뒷북 맞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저는 이 조국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아직 참 여당이 걱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 과거 적폐수사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는 칭송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모든 문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한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뭐 검경수사 분리해야 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완화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는 다 숙제라고 하는데 하필은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게 이제 위선과 이중성으로 문제가 지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이제 야당에 대해서도
여당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했는데 야당이 국민들이 이미 심판한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직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당신들이 그럼 뭘 할 거냐? 당신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위선과 배신으로 우리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럼 당신들은 무엇으로 이 긴급한 국가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긋하지가 않고 저희들 마음도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뭐 서울시장이 됐다고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고 또 저희도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거기다가 정부의 인식도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마음은 다급하고 국민들의 기대는 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속이 탑니다. 0545님께서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을 싫어한 게 아니라 미워했던 유권자가 많았다는 걸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을 참 미워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뭐가 좀 네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민주당이 개혁만 부르짖다가 개혁도 못하고 민생 못 챙겼다고 했는데 민생을 위해서 개혁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그렇죠. 위해서 네. 개혁했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큰 방향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민을 바라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경우요.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또 한편은 이제 정치개혁. 상위 차원에서의 어떤 개혁 과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것은 뭐냐면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여당이 이런 개혁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를 함께 그 실행을 옮겨서 이 산출문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저변에 있어서의 삶의 문제, 민생 문제, 삶의 개선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중요하죠. 그 부분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 권력기관 개혁 과제 같은 경우는 장기 과제고요. 민생 문제는 단기 과제로서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패 문제도 있었지만 세금의 문제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을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세제에 대한 방법으로 썼는데 그 단기 처방을 했는데 그것이 단기 처방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제 부담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가 있는데 장기 과제는 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민생 문제라고 하는 삶의 질의 문제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장기 과제인 개혁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까지도 국민들이 이거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타가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또 여당이고 개혁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는 가야 되는 문제고 네. 지금 이번 4.7 보궐선거에 남겨진 숙제는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동산의 어떤 근절 문제 그리고 세제의 문제, 세금의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코로나 극복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가주는 개혁 정책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만 국민의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가시면서 또 한마디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이 있었고 또 네.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역할이 있었죠. 이제 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쨌거나 이제 경쟁해서 했는데 경선에서 승리를 이끈 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이었고 네. 또 비록 경선에서는 졌지만 그러나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후보가 된 것처럼 열심히 해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 역할은 또 큰 것이고요.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론, 국민의힘이 네. 변화 이상의 변화를 스스로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데려온들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더라도 부디 자강하고 자강해라. 네. 안철수라는 매직을 특화 떤다고 해서 그게 당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바로 대선 승리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변인은 엄청 멋있게 말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시일 내에 네. 아마 서울시당 위원 회의를 한다고 그랬었죠. 네. 예,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들 테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네. 또 이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성리할 때 그랬지만 다 절박합니다. 이 지금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데 대한 절박한 인식이 있고 또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당을 합당을 하면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나중에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 나갈 그렇죠. 사람들까지 당협위원장 그 그럼요. 자리도 그게 예, 신경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분 문제 이런 게 등장하는데 지금 뭐 사무처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또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지금 조직들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큰 정책 틀과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그러나 모든 협상은 또 막상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서로 좀 가는얼박이 있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조만간 아마 이룰질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여유 있게 합당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다급한 것 같은데 일단 지도부 네, 선출하죠? 지금 오늘요.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중앙당사에서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합동 연설이었는데 네. 윤호중 후보가 기호 1번이었고요. 2번 이제 박완주 후보가 나와서 비대위뿐만 아니라 네. 비대위 역할 그리고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지금의 상당히 난적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토론회가 이어졌고요. 의원들이 작성한 질문과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사전에 뭐 알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즉석에서 서로 이제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절박함과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갑니까? 네,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5월 29일까지인가요? 이게 원래 지난번에 개원 국회 하면서 시작된 임기이기 예. 때문에 원내대표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당대표를 뽑아야죠?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권한대행이죠. 네. 당대표가 지금 없으니까 비대위원장도 떠나셨고 권한대행으로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합당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재로서는 선출된 유일한 그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데려오겠다, 어떻게 같이 하겠다,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이제 작전으로 대결 문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 대권 주자 반열에 1위로 올라온 것이 아닐 테고 결국에는 저는 시대의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서 국민의힘도 그쪽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시대 정신을 계속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이 별의 순간이 지속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절차와 조직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큰 국민들의 기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할 테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종된 법치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중적 잣대에다가 내로남불이 지금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는 바람에 세계적 국제 언어가 됐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 문재인 참 정부의 이제 뭐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 정의, 또 법치 이런 것들이 윤석열 현상의 사실 핵심 주제거든요. 그런 윤석열 현상이 원래 네.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거를 이게 없애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 이제 사람 윤석열 현상에 대한 뭐 그 얘기지만 사실은 또 검찰의 부분을 바라볼 때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권력 집단에 대한 얘기들 많이 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 검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그 검찰 이력을 가지고 지금 바로 대선 후보에 거론이 되고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검찰에게는 모욕인 겁니다. 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검찰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과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꼭 보고 하면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네. 정의의 표상이거든요. 네. 대법관은 사실 말 그대로 대법관은 영어로 그냥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네, 정의. 네. 우리 검찰총장도 정의의 참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대권에 가까울 수가 많습니다. 과거 줄리아니 같은 뉴욕 주지사 뉴욕시장 출신의 뭐 그런 분도 지금 정치적으로 거의 망했지만요.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 그분은 그 당시에는 좋았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승사자였거든요. 네. 그 월스트리트 금융 사기, 금융 범죄를 척결하면서 인기가 올랐던 사람이고 그게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전 정부 때는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다 그럴 때는 정말 훌륭한 우리 검찰총장님이시다가 이제 그분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검찰을 주로 이제 무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무사. 네, 네. 이 금이 사실 다른 한자로는 다른 금인데 금을 쓰는 사람이라고 네. 해서 무사는 격불을 째지 않는다. 무사는 뭐 원칙에 충실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을 뽑아주고 자신을 총장으로 만들어준 정치 권력과 정당에 등을 지른 일이고 굉장한 공격을 받을 걸 예상하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있는 권력, 울산시장,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청와대가 동원되었다는 울산시장 개입 사건 이런 것도 직접 수사에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권력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굉장히 여당이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총장 몰아내려고 거의 2, 3년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그게 거꾸로 윤석열 현상을 만들어냈고 법치와 공정과 정의 동일한 잣대. 이때는 우리의 총장님이다가 저 때는 완전히 무슨 뭐 정치 검찰이었다가 이런 이중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예. 제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조직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조직이라는 건 이제 국가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국민의 충성을 해야 되죠.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네. 공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검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슬로건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이해관계에 배분의 정치에 강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조직에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예. 윤석열 총장한테 뼈저리게 국가는 배웠습니다. 공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 예. 이제 언급을 하면 뭐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우리 최영두 대변인도 그렇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정책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3지대 그러니까 3지대라는 용어가 정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치 구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political outsider. 그래서 정치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 인사이더로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 정치 영역에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인기에 의해서 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거품이거든요. 버블인데 그 거품을 누가 껐냐면 그 정치 구계자에 있던 후보 스스로 자체가 거품 하나하나 꺼요. 그래서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이 그동안의 대선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3지대에 있었던 후보들, 정치유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기만 가지고 정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검증을 못 넘고 거품이 꺼지는 형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이 후보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지난하고 엄청난 어려운 과정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대변인 거품이 맞는 말씀이고 맞는 네. 말씀인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평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왜 국민들이 그러면 이런 순간을 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권력이란 것을 특히 대통령 같은 큰 자리는 쫓아간다고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국민적인 여망, 국민적 기대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지만 그게 이제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별의 순간 뭐 그런 게 오는 것인데 그게 큰 하나의 가치. 지금 정말 간절히 이 사회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집단적 지성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실현해내느냐 그런 기대를 얼마나 이어나가느냐가 이제 승부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제대로 정치 훈련한 사람은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육군사학에 나와서 대통령 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인권 변호사 하시다가 대통령 하셨기 때문에. 자, 민주당 그래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국민적 열망을 담아낼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점이 상 걱정입니다. 걱정해서 우리 초선들이 선거 다음 날 바로 모여서 국민적 기대 우리도 많이 더욱 낮추고 더욱 많이 듣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말로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정책을 당장 백신 이 상황, 백신 보릿고개가 이제 현실화되어서 정말 이 경제 성장까지도 이제 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까지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보여줘야 되는 데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일을 하는 모습,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이제 정당에 대해서 늘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근데 그 시점에 보면 이제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지난 4.15 총선에는 희망의 불빛을 봤기 때문에 많은 표를 던져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해오라라고 하는 이제 준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혁 과제를 수행을 해오다가 지금에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저희는 뭐냐면 다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의 불빛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준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의 극복의 문제,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어떤 백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로드맵을 제시해서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할 때가 거기서 다시 희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도약하는 시기로 지금 삼아야 되기 때문에 숙제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집니다. 4차 대유행 코앞에까지 왔고요. 백신 접종은 더디고요. 네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방역 이렇게 발언이 나오자마자 호응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해부터 해서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 것이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또 하나 뭐냐면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참다 인내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정책 결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국민들이 단기간에 원하는 부분만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해야 되겠네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저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많아요. 단기간에. 네. 근데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신중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죠. 4월 7일 날 당선돼서 4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임기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된 겁니다. 실제 보면. 그러면 서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방역 문제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전 심사숙고해서 내왔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고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는 거와 잘못된 점들에 대한 특히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변수를 엄청난 통제 가능한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 가서는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오세훈 급하다. 최영두 발로 듣겠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 이제 의사 출신 의원이 한 분 딱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신현영 의원입니다. 의원 말씀하신 게 오세훈 시장이 하려는 게 사실 내가 민주당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이다.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의사 출신 그 의원의 말씀을 떠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이른바 그 K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업을 희생시키고 오면서 간신히 유지해온 거거든요. 최영두 대변인이 그걸 강요해온 여유도 있고요.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강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백신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꺼번에 정말 책임을 묻지 말고서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니까 무지, 과학에 대한 무지, 오만, 독선이 얼마나 국가적인 선택을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대목이 어떤 부분에서요? 특히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모두 뭐라 그러냐면 K방역 치료제 백신 하면은 우리가 1월 달에 최초의 청정국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백신에 매달릴 때는 백신에 소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 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건 딴 나라에나 알아보시라고 총리가 말씀하실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굉장히 지혜롭고 좀 더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죠. 백신에 대해서 오만했다 최영두가 지적합니다. 박성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예.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 수급에 대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 문제가 어려운 건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백신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바백스 백신 지금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6월부터는 완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한 2천만 분의 10,000명분의 이제 그 백신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또 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가박당이었습니다. 네네. 최영두 대변인하고 박성주 대변인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돼요. 한 말씀만. 5초밖에 안 5초. 됩니다. 네.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하고 좀 상의해서 백신 우리 동맹이면 백신도 좀 서로 돕자 해서 백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가박당이었습니다. 최영두 대변인, 박성주 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두 대변인이 여유가 있어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5살 병수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병수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궁에 큰 혹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엄마는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심장병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병수는 축구선수가 돼서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동생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더 힘차게 운동장을 달리는 병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병수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3.5도로 평년보다 3.8도가 낮았습니다.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그 신호로 바람 역시 강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이 4월의 따뜻한 훈기를 느끼기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된 곳이 많은데요.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산지 등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이 5도 미만입니다. 3도 예상되고 대관령 영하 5도, 철원 영하 1도, 대구 6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4도, 대구 17도 등 12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날씨는 별 변화는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이 다채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이 끼면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강원 산지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 다른 지역도 바람이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그 밖에 동해 중부 먼바다, 서해 남부 해상은 내일까지 물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에서 뉴스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4가지 핵심 정보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답을 받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했다가 공개 사과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에 대해 5.18 단체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대학에서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의 배임 의혹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내 코로나 상황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기인데요. 백신 접종 상황 종합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예방접종관리반장 김기남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기남입니다. 네, 혈전 논란으로 좀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시 재개했습니다. 백신 이제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임상시험이라든지 의료 현장에서 그 효과가 인정된 안전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의약품안전청이라든지 세계보건기구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 백신 접종의 이득을 확인하고 있는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장님의 목소리가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전화가 지지직 거려요. 그래서 다시 걸게요. 조금만 계세요. 일단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백신보다도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잘 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4차 대유행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전화 연결됐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에서 30대 미만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지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듣다가 좀 혼선이 있어서요. 네, 반장님. 네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믿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30세 미만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한 100만 명당 1명에서 6명 정도로 드문 희귀혈전증이 이제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가 되었고요. 지금 보고되는 게 100만 명에서 1명에서 6명, 100만 명에 6명 정도 나오는 그런 아주 특이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유럽 의약품
청이 지난주에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네. 이를 이제 백신의 어떤 그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또는 이제 부작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그 부작용 발생 위험과 접종의 이득을 좀 연령별로 비교를 했고요. 예. 그 결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접종은 계속돼야 되지만은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라든지 치명률이 낮은 연령이기 때문에 네. 그 접종의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연령층인 30대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단장님,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국내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한 91만 명 정도. 91만 명 가운데 혈전 관련된 이상 반응 보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혈전과 관련된 그 신고 사례는 3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중에서 2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건은 그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었지만은 이 유럽에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혈전증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90여만 명 중에 특이한 혈전으로 인과성이 드러난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죠? 특이 혈전증으로 판명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혈전은 한 건인데 특이한 혈전, 유럽에서 걱정하는 혈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주사 맞으면서 혈전이 일어날지 몰라, 혈액 응고가 잘 안 될지 몰라, 이런 염려하는 거는 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관련된 증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이제 의료적인 대응 체계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는 잘 돼 있고요. 예.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신고 체계라든지 신고 이후의 중증이나 사망 사례에 대한 조사나 이제 피해 조사 이런 체계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들을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혈전하고 관계에 대해서 국내 사례 이거 따져보고 지금까지 임상실험 보면 걱정할 건 없네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좀 넘기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 자, 우리나라에 2천만 회분 들어온다 하면서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예.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옵니까? 예. 어제 발표했듯이 3분기까지 이제 2천만 회분이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이제 원자재 공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생산이 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관계부처와 이제 제조사들이 협력해서 좀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노바백스 백신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완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 이거 얘기가 나오자마자 임상 백신으로 온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국내 식약처에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서 도입이 되고, 도입된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시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식약처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네. 말씀입니다. 그러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임상 허가 다 끝났습니까?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허가가 난 나라도 있죠. 네네. 네. 언론에서는 노바백스는 3분기에나 들어오는데 2분기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로 버텨야 된다.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노바백스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이제 계속 당기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제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 생산 일정을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2.3%, 너무 낮다, 너무 속도가 늦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반기 접종 목표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상반기 그 6월까지 네. 2차 접종을 1,200만 명까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그 고위험군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대상군을 선정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요양병원, 요양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취약시설 중심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속도가 많이 빠르게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는 근데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11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가능합니까? 예,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백신이 도입이 돼서 이제 전체 전국적인 위탁 의료기관이 현재 한 14,000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예방접종 센터도 지금 이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이 4월 말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런 그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접종 역량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취약계층 중심의 상반기에 단계적인 접종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전체 인구 대상 이제 접종이 본격화되면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할 게 아니군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접종 그리고 저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하반기에는 100만 명까지 맞을 수 있다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나는 걱정돼. 나는 위험해서 안 맞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 접종의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더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백신 접종의 이득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이제 감염 이후에 어떤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리고 또 사망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백신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히나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백신의 이득은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전체 연령대에서도 백신은 접종의 이득이 그 위험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남 반장님. 네네. 공부 잘하셨죠? 네.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죠? 한 번도 이렇게 안 어기고. 예. 가출해 본 적도 없었죠? 예.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가 갑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반 김기남 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8113님께서 주 기자님,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사는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등 설명서 보셨어요? 거기에 적힌 부작용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서 약 못 사 먹을 거요. 언론이 공포 조장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옳소, 맞습니다. 근데 주 기자님, 그 설명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 장난입니다 얘기했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언론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 상황 심각합니다. 스가 총리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총리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 일본 내 환경단체 반발 거센데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우리 중국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 또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염수 방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좀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현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답니까? 네, 오늘 그렇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상하셨죠?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치 간을 보듯이 오랫동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방침을 흘렸기 때문에 예상은 했던 일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해양 방출, 바다에다가 이렇게 오염수를, 방사성 오염 물질을 막 버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겁니까? 충분히 다른 대안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증발한다거나 아니면 역삼투라든가 여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일본 정부는 지금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가장 빨리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요구하는 방안 중에 중요한 방안이 저도 이걸 지지하는데 방사능 오염수로 몰타르를 만들어요.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몰타르 안에 방사능을 차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다에 버리지 않고 그냥 그 고체화된 거를 보관하게 되면은 액체로 보관할 때보다 이제 부피는 늘어나지만 그냥 일부러 유출되는 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더 많이 들고 하더라도 이걸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저장 탱크가 지금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증설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많습니다. 네. 해법이 있는데 싸서 이게 경제적 이유로 막 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냥 이 일을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잊어버리고 있게 하고 싶어서 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상 방사능 테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테러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위험하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정화 처리를 해서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염수가 아니고. 근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처리했다라는 그 오염수의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어선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심지어 기준치 100만 배 또는 2만 배가 넘는 것도 전체 한 6%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스티론튬 90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뼈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나쁜 방사능인데 이것도 배출 기준치의 100배가 넘고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염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가 다 돼서 이거를 희석한다는 말을 그 일본 발표를 믿을 수도 없고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조금 강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국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될 텐데요. 일본 사회 안에서도 우려가 많고요. 네. 그 일본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좀 원자력계 안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려가 많고 오늘 중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 뭐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발표들이 있었죠. 네. 근데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일본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IAEA가 원래 그 원자력 진흥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친원전 기구예요. 그래서 원전에 원자력계 이해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요. 예. 더군다나 그 IAEA의 돈을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그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해가지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지지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그렇기 때문에 IAEA 발표라고 하는 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 원자력 진흥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바다에 방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생길지 9778님께서는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면 결국 자기네들 입으로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일본 시민들과 일본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해류는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태평양도 전체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그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7개월이면 우리나라 그 제주도 앞바다가 오염이 된다. 또 어떤 연구는 한 57일이면 그 태평양 주요 부분에 확산이 된다 이런 발표도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 그 일본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나라 바다가 문제죠. 방사능에 오염된다라는 게 너무나 걱정되고 좀 절망스러운 부분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한 사실상 대응을 별로 안 하고 있어서 더 화가 납니다. 1720님께서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한다는 건 거짓말이네요. 전 세계 피해 주는 짓을 틈만 나면 하려 하니 걱정입니다. 그럼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역사 왜곡하고 있고요. 이제 바다까지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자, 전쟁은 지나가고 말지만 물론 전쟁도 당연히 안 되지만 네. 이 방사능이라는 거는 방담기에 10번 이상이 지나도록 수만 년이고 수백 년이고 계속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영원한 피해를 그렇죠. 끼치는 겁니다. 그렇죠. 더 나쁜 피해를 끼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실제 방출까지는 2년 남았다고요? 자, 그 안에 바다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국제해양재판소의 제소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 네. 얘기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후쿠시마 지금 현재 8개 현 수산물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금지하자고.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요한 수산물 수입국이거든요. 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 일본 어민들이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줄어들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일본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반대와 압력을 훨씬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지렛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좀 실효성 있게 발표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물고기가 후쿠시마산 써놓는 것도 아닌데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이 또 다른 지역, 일본 지역 수산물로 이렇게 좀 둔갑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 전역에서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취하면요, 일본에서 또 경제 보복 조치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서 네.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더 일본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했을 때 별로 큰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기초산업 분야가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 신체에 관한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거의 전쟁 선포하듯이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현정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요. 국민들이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국민청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근데 제일 또 이것도 가능한 실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수협이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 당사자거든요, 사실. 네. 시민들은 이제 어떤 모이기가 어렵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어민들이에요. 네. 어민이고 수산업계인데 수협은 이 어민들과 수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협이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협의 강력한 대책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EA도 그렇지만요, 미국 정부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사실 IAEA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우선 일본이 지금 일본 사실 미중 관계가 지금 새로운 안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계에서 일본이 정말 중요한 안보 협력자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의 이해를 맞춰줄 정치적인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에 핵무기 실험을 바다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미 미국이 해양 오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과 같은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같은 가해자 입장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같은 가해자끼리 서로 옹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예. 1년에 한 58kg 정도 소비하는데요. 회도 먹고 구이도 먹고 조림도 먹죠. 근데 이제 세계 평균이 한 20kg 정도 되는데 미국은 23kg 정도 소비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수산물 소비를 덜하고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미국은 굉장히 멀지요. 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한국보다는 방사능 피해가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일본 편을 드는 거죠. 미국 내 원전도 제일 많고요, 세계에서. 네. 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얼마나 더 죽어야 유엔이 움직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얀마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70명이 넘게 숨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예,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700여 명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미얀마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적어도 전쟁은 양쪽이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맨몸으로 시민들이 군경과 맞서는 상황을 어떻게 전쟁으로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학살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네. 네, 그만큼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는데 네.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왜 개입하지 않는 걸까요? 비판 나올 만합니다. 네, 그래서 3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긴급 소집되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력 규탄, 이렇게 성명서만 나왔었는데 문제는 미얀마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안보리가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미얀마 사태로 안보리가 3차례 소집됐어요. 네, 이제 그런데 결의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히려 쿠데타 군부에 대한 추가 조치, 이런 표현도 삭제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내정 불간섭 원칙,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최대한 어떤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중 관계가 놓여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경제도 중국 경제가 굉장히 미얀마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서방 측의 미얀마 개입을 막는 것이 자국에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미얀마라는 큰 완충지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경보호, 이러한 지정학적 이득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최대 경제 협력국인 중국이 미얀마에 경제 제재를 하면 어떤 조치보다 미얀마 군부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요. 네. 물론 안보리 거부권이 막혀 있을 땐 우회로가 있긴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총회를 요청하거나 유엔 특사를 파견하는 이런 우회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군사 개입이 아니더라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트남이 시장 경제로 나오면서 굉장히 미국하고 교역량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왔어요. 미얀마는 중국의 품에
두고 싶어하는 게 중국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아세안이 미얀마가 가입해 있는 유일한 지역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대다수는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얀마 군부 제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는 책임감,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리더로 특히 민주주의 산업화를 한꺼번에 이룬 나라로서의 어떤 책임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가 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처음으로 독자 제재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국방, 치안 분야의 교류를 중단했고 체류탄 등 군용 물자의 미얀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 ODA 전반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체류탄은 또 한국 체류탄이 맵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좋은 수출 물품은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있죠. 매워가지고요. 네, 수출 보류되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었어요. 그렇죠. 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무기를 보내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런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 외교 문제에서 이렇게 이 정도 행보를 보인 것은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겁니다. 네,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비계획 고수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와 비교하면 적극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군부의 자금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미얀마 군부 카르텔 지도를 공개하면서 포스코를 군부 협력 기업으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전 하고 있고요. 여러 강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는 그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론의 압력이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님께서 국민 목숨을 파리 정도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컷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미얀마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선거는 끝났지만 부산경찰청의 LCT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내곡동 얘기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데요. 내곡동보다도 LCT 수사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혜 분양 의혹,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CT가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선 바가 있습니다. LCT 하면 아마 그 사진이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네.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영하다가 곧장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위치한 초호화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네. LCT건설은 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특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전부터 이명박 정부 내내 이 LCT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충만 읊어보도 이 정도인데요. 관광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50층 이상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고요. 그렇죠. 예, 해수욕장에 아파트를 짓게 했어요. 네, 이제까지는 주거시설이 아예 들어갈 수 없었는데 네. 지금은 101층짜리 한 동, 85층짜리 두 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도 제한도 풀어줬잖아요. 네, 원래 60m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400m로 풀렸고요. 네. 또 2013년에는 투자 이민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이 이 건물을 사거나 이 건물을 투자하면 비싸게 그 세를 얻더라도 영주권을 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인 건데요. 네. 민간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받아갔던 혜택이었습니다. 한반도에 그 제주도 말고요, 송도 말고 여기 이 건물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또 게다가 그때 중국 건축이 원래 시공을 했었는데 네. 시공 계약이 해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포스코 건설이 책임 준공을 약속하면서 맡은 바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책임 준공은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맡겠다, 이런 식의 약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에 또 자금난도 겪었었는데요. 1조 7,800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의혹투성이었던 LCT가 이번 부산 선거에서 화두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와 별건으로 LCT 의혹은 계속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 3월 초에 부산경찰청에 LCT 리스트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LCT 특혜 분양 명단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입수해서 살펴봤거든요. 네. 이게 A4 용지 6장짜리인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언론인, 교수 등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토스를 원한다, 어느 라인을 원한다 이런 거 써 있죠. 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B동, 75평, 3호 라인 이렇게 아주 분양권 조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확인한 것만으로 이 LCT 리스트 속 이름과 등기부 등본상 이름이 같은 경우가 13건이었었는데요. 당사자가 대표인 법인 소유, 그리고 팔았지만 뭐 과거에 소유했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연락을 제가 해봤었는데요. 다 하나같이 정당하게 산 분양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LCT 쪽 주장도 비슷한데요. 해당 리스트는 미분양을 대비해서 만든 영업용 고객 명단이다 이렇게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특혜 의혹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25일에 LCT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서 조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과거에는 LCT 수사가 가다서다를 반복했거든요.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있는데요. 빙산의 일각만 수사하고 말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의혹을 푸는 중요한 수사는 아직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산경찰청의 수사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을 풀어야 됩니까? 이번 수사는? 네, 이제 과거에 몸통 건드리지 못하고 끝난 수사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LCT 투자 이민제 지정 배경, 아까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포스코 건설의 책임 준공 조건 시공 과정. 좀 말이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니,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한반도에 그 어떤 건물을 짓는데 외국인이 이 건물에 투자하거나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말들이 많았었고요. 그 또, 이후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또 LCT가 받은 특혜성 대출 의혹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그렇지만 이 3명의 정치인들이 감옥을 가긴 했어요. 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인데요. 예. 하지만 수석 1명, 국회의원 1명, 부산시 관계자 1명 이런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었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수사를 계속 더 해야 된다. 검찰이 덮어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현교안 전 수석은 구속이 됐는데 어떤 혐의로 구속됐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정치인들한테 로비했다라고 명목으로 5억 원 준 돈 5억 원 가량을 줬다 이렇게 구속이 됐거든요. 그 네.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였습니다. 돈을 받은 거 말고 다른 특혜에 대한 그 고리는 풀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돈이 있었는데요. 따로요. 예. 이걸 돈 세탁한 정황은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수사하지 못했다. 그때 이렇게 밝혔거든요. 말을 안 해서 수사를 안 했다고요? 그렇죠. 5억 원짜리는 수사를 하고 50억 원짜리는 말을 안 해요. 수사 못 해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고 오히려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예. 현재 부산시 쪽 시민단체, 부산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당시에 과거 LCT 비리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수처가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 당시에 검찰 고위 관계자 이름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영복 리스트에서. 자, 이번에는 LCT 봐주기 의혹 그리고 LCT에 대한 의혹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봐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실제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혜의 거대한 빌딩 아닙니까? 자, 네,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전체 빌딩이 101층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 검찰 수사가 2층까지밖에 못 갔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네, 2층까지라도 갔으면 그렇네요. 참 어떻게 해수욕장에 주거 시설을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다가 60m 고도지 않은 400m로 풀어가지고 101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오는 5월 문재인 바이든 두 대통령의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한다는 거죠? 네, 한미 양국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얼굴을 보며 논의를 한다. 이런 차원인 건데요. 5월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면서 조기에 개최한다라는 공감대를 한미 양국 간에 협의하고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훈 실장이
미국을 갔다 와서 이 날짜를 잡았나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정부가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 서훈실장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좀 유동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직접 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한미일 안보실장 3명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서훈 실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토라져가지고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3월 18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지난 2월 달에 북한과 비공식 대화 시도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원천 차단하면서 싱가포르나 하노이 같은 기회 다시 주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은 있는데요.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네. 북미 관계도 좀 숨통이 열려야 되는데 일본이 중간에서 해방 놓지 않을까, 거기다 오염수 뿌리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북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도 만나야 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사고가 있는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뚝섬로 자양동 쪽으로 금호 삼거리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서빙고역부터 성수대교까지 4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부터 동호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차가 많은데요. 방화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해결됐고요. 좀 더 가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잠실철교에서 암사대교 사이는 교통량 늘었습니다. 반대 공항 방면은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졌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성동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11에서 12km 구간 막히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은 광암터널부터 강일까지 8km 구간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지금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이게 또 많은 우리 찬반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다. 공정이란 잣대를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또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대표를 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고 네. 또 그거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감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 이런 대립이 있었고 인터넷 반응을 봤을 때에는 일단 주로 비판하는 이야기들은 뭐 조국 수호하다가 선거지니까 사과하는 거냐, 뭐 서울대 동문들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이다, 뭐 왜 올라가는지 모르냐, 뭐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인데 검찰 개혁만 주구장창 외쳐댔으니 누가 좋아하겠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고, 내노란불의 대명사인 조국, 이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묶음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예, 그게 특히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속해서 그냥 어떤 실제로 만약에 무혐의가 나온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한 거 있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내로남불, 무능, 이 키워드가 계속해서 많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더라고요. 예. 다른 반응도 있죠? 예, 이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총선에서 180석을 얻을 수 있었겠냐, 이번 총선은 죄송합니다. 이번 그 선거는 페미니즘과 불공정의 문제였다. 뭐 이외로도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누구를 특정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초선 의원들의 선거 참패 원인 분석에 실망스럽다. 뭐 이런 반응들도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조국 전 장관과 공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앞선 반응들과 사실 좀 비슷하게 나뉘는 것 같긴 했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있었고 특히 뭐 조국 전 장관 말고 인국공 사태랑 같이 이렇게 봤을 때에도 그때부터 뭔가 실망을 했다 이런 의견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또 이에 대해서도 이거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초선 의원들이 이건 사고를 친 거다.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제1개혁은 검찰개혁이고 그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서 포탄을 맞은 조국이랑 추미애만 이미지를 망친 거 아니냐. 만약 조국 교수건이 문제였으면 총선에서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지율은 LH 사태를 기점으로 떨어졌는데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에도 어느 순간 이제 뭐 팩트나 뭐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순간 되게 조롱과 비난 그리고 어떤 뭐 내로남불, 무능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처음에 대처도 좀 아니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하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각종 커뮤니티나 뭐 정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대화 자체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좀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댓글을 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또 그렇게 하나의 이제 놀이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7305님께서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윤리 수준 높아지겠네요. 얘기합니다. 저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놀이처럼 조롱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가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주장한 여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최근에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런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 뭐 채널에서 그런 주장을 해서 이게 또 한 번 더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요. 네, 그것도 제목만 읽고 또 얘기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좀 청년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주로 어떤 독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독재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의 막 수류탄 던지고 또 어떤 표현의 자유, 뭐 네.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미얀마 같은. 예, 맞습니다. 미얀마 같은. 근데 이미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게 너무 먼 이야기고. 미얀마도 차류탄이지 수류탄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좀 분노했던 게 뭐 게임 셧다운제라든지 HTTPS 그러니까 인터넷 검열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독재로 가는 거다. 저 선거 끝나고 나서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동영상도 못 보게 하고 게임도 못하게 하고 이게 독재 아니면 뭡니까?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데? 내가 물어봤더니 HTTP라고요? 예, 그게 이제 뭐 좀 어떤 불법 성인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의 이런 자유를 침해한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특히나 뭐 몇 가지 기사들이 거기에 약간만 이제 더해지면 현 정부 진짜 독재로 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독재 얘기가 나옵니다. 와, 2507님께서는 독재는 독재라는 말도 못해요. 독재 시대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게 아니라요. 인터넷 규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독재라고 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외로도 뭐 여러 가지 뭐 최근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장악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이런 몇 가지 규제에다가 맞물려 가지고 현 정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재 프레임이 이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군대 갔다 와서 한창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군대 다녀오고 뭐 스펙 쌓고 하는데 결국엔 돌아왔더니
이제 동료 여성들은 이제 막 취업도 하고 네. 뭐 그러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나는 아직도 뭐 계속 그런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겐 도대체 누가 들어주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또 그 부분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4050 시대의 그러니까 4050 세대 그 남성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냐라는 방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그냥 얘기 자체를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기울이겠다, 더 다가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형식만 갖춰도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 중에 뭐 특히 남성들 중에 게임을 좋아하면 막 가르치고 뭐 왜 그런 걸 게임에 가서 공부해 이런다 보면 사실 대화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가정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너네들이 역사 공부를 더 해야 돼. 무식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내 자녀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취미를 가지게 됐고 이런 것부터가 저는 이제 소통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민주당에서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빠가 돼보면 또 달라져요. 어른이 돼보면 달라지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누워서 게임만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사회성 같은 것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자체를 이제 완전히 무시당했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도 안 들으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게임도 하나의 이제 작은 어떤 창고에 하나 불과하고요. 그래요? 예. 20대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희두 씨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혼났습니다. 그랬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두 씨도요? 예. 자, 희두 씨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 여성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진우 라이브 되겠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518님께서 우와 요즘 20대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군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독재 김일성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50세입니다.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해가지고 집 나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4대강 보 개방했더니 녹조 최대 95% 감소하고 멸종 위기종 재발견. 2대1 기사인데요. 4대강 16개 보 가운데서 11개 보를 개방하고 3년간 관측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살아나고요. 녹조가 감소했고요.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강은 흘러야죠. 흐르지 않는 건 강이 아닙니다. 죽은 강이죠. 강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물반 사람반 확진자 세계 2위 인도에서 수만 명 축제.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힌두교 신자들이 쿰부멜라라고 큰 성지순례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겐지스강의 물에 담궈서 죄를 씻는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지금 인도 신규 확진자 폭발하고 있는데 더 폭발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인도는요 하루 확진자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요 사망자는 794명 이렇게 됩니다. 백신도 필요 없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안 하면 뭐 답이 없습니다.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습니다. 네.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난민 1년 2개월 만에 공항 밖으로.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정치적 박해를 받던 아프리카인 A씨가 지난해 2월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난민 심사서는 입국 심사할 때 받는 건데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한테는 받을 수 없다는 그 규칙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에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이거 난민 심사 접수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불복해가지고 항소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파가지고 탈장 증세가 생겨가지고 쓰러졌는데도 거기를 나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게 나와서 수용해야 된다면서 그런 판결을 받아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가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일제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떠났지요. 누구나 난민이 될 수도 있었고요. 이분이 무사히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빕니다. 빨리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관련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해야 될 텐데 공항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6311님께서 가출했단 말 그만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주토피아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듣고 있는데요. 네, 죄송해요. 네. 하림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